안녕들 하십니까? 서툰 타자를 눌러가며 한자 한자 인사를 드리게 된 70대 할머니입니다. 속이 영 시끄럽고 늙어서 이런 팔자를 살게 된 현실이 화가 나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도 너무 빠르네요. 저에게도 어린 시절, 아가씨 시절이 있었는데 어디로 나이를 먹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얼굴과 손을 보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구나 싶습니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뭘 봐도 속이 답답하고 웃음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은 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놈들인데 어찌 일이 다른지 영 속이 아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원 신세만 내리치고 있네요.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어 서툰 글솜씨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맥주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코올을 잘 먹지 못해서 술을 마시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맥주 공장 노즐에서 바로 뽑아 먹는 맥주가 그렇게 꿀맛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노즐에서 맥주를 뽑아 마실 수 있었지만 저는 술이 약했던 체질이라 간간히 마셨었어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청량하고 고소한 맛이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진짜 맛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기지도 못할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완전히 취해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비몽사몽하는 와중에 버스 운전기사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제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하니까 걱정이 되었는지 혹시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저인데도 너무 인사불성으로 취한 나머지 버스 기사님께 땡땡동 사무소 앞에서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버스 기사님은 이곳이 종점이라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버스를 한 바퀴 더 운행하였습니다. 원래 그러면 규정이 어긋나는 거라 안 되는 거라는데 저는 몰랐지 뭐예요. 아무리 불 꺼진 버스를 타고 내려서 어찌어찌 집으로 잘 나오긴 했는데 다음날 술에 깨서 출근을 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더라고요. 글쎄 술에 취해서 어제 탄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게 술이 깨면서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취해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었는지 바닥에 머리카락도 아주 수북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일찍 퇴근을 해서 돈을 빌려서 버스를 타고는 종점까지 갔습니다. 제가 내려서 버스 회사 앞을 기웃거리고 있으니 어제 저를 태워준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손에 지갑을 든 걸 봐서는 제가 흘린 걸 알고 일부러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아가씨 다음부터는 그렇게 술 드시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하는데 제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기사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죠. 생각보다 상당히 젊은 남자였어요.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해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일찍부터 버스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성격도 상당히 호탕해 보이는 것이 웃는 모습이 호감형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 한 곳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것 같은 마음에 은근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어제 집에 잘 데려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갑도 찾아주셨으니까 제가 밥 한번 사겠다고 했죠. 그러니 저한테 지금 시간 되냐고 하더라고요. 요즘 말하는 직진남이라는 게 딱 제 남편을 향한 말이죠.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도 했고 저도 배가 고파오던 찰나라 좋다고 하고서는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사식당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김치찌개가 기가 막히다면서요? 저도 물론 김치찌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데이트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밥만 먹는 거로구나. 이 사람은 내가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줄 아는구나 싶어서 시무룩해졌죠. 밥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종업원이 이미 계산 다 끝냈다고 남자분이 하셨는데요? 하시는 겁니다. 순간 얼굴에서 은근히 피어오르는 기쁨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사님한테 다가가서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왜 먼저 계산하셨냐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 보고 웃으면서 그래야 다음에 또 얻어먹겠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또 귀엽다는 듯이 웃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허를 찌르며 다가온 사람에게 저는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밀고 당기기 그런 건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애라도 많이 해봤더라면 아주 잘했을 텐데 전 쑥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밀고 당기기가 가당키나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남녀처럼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꼭 밥을 사겠다고 그분에게 데이트 약속을 걸고 그분은 저에게 다음에 사달라고 하면서 계산을 마치는 듯한 행태로요. 그게 바로 저희의 암묵적인 데이트 신호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결혼 정년기라는 게 20대 중반쯤이었거든요. 저희도 결혼을 할 나이가 다가오고 서로의 이름을 수줍게 혼인신고서에 적어 넣으며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이 빠듯한 것도 아니었고 서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허례허식이 싫어 결혼 사진만 동네 사진관에서 간단하게 찍고 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맥주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버스기사 일을 하면서 둘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둘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단란한 집에서는 웃음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재롱을 떠는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죠.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육아휴직 같은 게 없었기에 저는 오랜 세월 몸담았던 맥주 공장을 퇴사했습니다. 넉넉하게 받은 퇴직금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쓰겠다고 적금처럼 모셔두었죠. 갑자기 외벌이가 된 탓에 저는 집에서 인형 눈깔도 붙이고 포장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애가 어려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 뭐 어린이집 같은 게 보편화된 시설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동네 버스 운전을 하다가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고속버스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고속버스 운전이 마을버스보다 더 힘들었고 장거리 운전이었기에 봉급은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행복한 줄만 알았던 우리 가족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버스 사고를 당하게 된 날, 아직도 저는 그날이 생생합니다. 허망하게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사고가 나게 되었고, 고속도로 특성상 빠르게 달리고 있던 남편의 버스는 크게 사고가 나고 말았죠. 승객들은 다행히도 얼마 다치지 않았지만, 정면으로 트럭과 사고가 난 우리 남편은 그렇게 저와 두 아들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 한번 못 해본 채 그렇게 가버렸죠. 당시 남편의 사고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 남편이 핸들을 틀었다면 살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만큼 승객들이 많이 다쳤을 거라고. 남편이 핸들을 틀지 않고 정면으로 트럭을 받아냈기에 남편만 참사를 당한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남편 정말 직업의식 투철하다고 너무 멋있지 않냐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조금만 덜 멋있었어도 우리 아들들과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유감을 표하던 버스 회사에서도 보상금이 두둑하게 나왔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던 트럭 운전수에게도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버스 안에 타있던 승객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위로금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장례에는 모르는 조문객들이 찾아와 저를 위로하곤 했지만 저의 마음은 한 발자국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말이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짜장면을 같이 먹어줄 남편이 없고 졸업식에 사진을 찍어줄 남편이 없고 결혼식에 혼주석에 같이 앉아줄 남편이 없는데 하루도 제 마음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지만 우리 아들들은 점점 자라나고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제가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여자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취직이라는 건 남자들의 전유물 같은 것이었거든요. 다행히도 맥주 공장에서 배워둔 주판 실력이 출중해서 사정사정해서 남편이 일하던 버스 회사에서 사무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이였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선 제가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옆집에 친하게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이웃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염치불고하고 아이들을 부탁하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둘째 아이는 유치원이 끝나면 옆집으로 가서 이웃과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물론 옆집 이웃에게 매달 수고비를 조금씩 주게 되었죠. 옆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진 않을까? 솔직히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 적응해 주었고 철이 일찍 들었는지 속썩이는 일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아이가 세월이 흘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니 동생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더 이상 가지 않고 제가 미리 준비해둔 밥솥에 밥을 꺼내어 식탁에 차려 동생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간혹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혹시 몰라서 보상금을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몇 년 동안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미련하게도 우리 남편의 목숨값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제 키를 넘어설 때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으로 우리 첫째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시험 성적을 말해주지 않아서 그저 망쳤나 보다 하고 말았거든요. 집에서 내리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했는데 제가 언감생심 어떻게 우수한 성적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우리 첫째 아이가 전교 5등 안에 드는 대단한 똑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번뜩 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돈으로 첫째 아이의 학원비까지 내주고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조금 빠듯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원하는 일일 거라 생각을 하고 공부는 남편의 목숨값을 꺼내었으며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 그 돈을 꺼내자 우리 첫째 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모두가 다 제 뜻대로 움직여주진 않았습니다. 똑똑한 첫째와 달리 둘째 아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엇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둘째 교복 주머니에서 어느 날 담배가 떡하니 나오는데 정말 혼낼 수도 없고 벌렁거리는 가슴만 내리 붙잡고 있었습니다. 첫째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공부만 했으면 좋겠기에 동생에게 잔소리를 해달라고 부탁도 못했네요. 날이 지날수록 엇나가는 둘째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조금 심하게 했죠. 어느 날 둘째가 술에 취해서 들어와 거실 바닥에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잠을 자기도 하고요. 학생 신분인데 참 못하는 게 없는 무법자더라고요.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 아이가 마음 붙이고 살기가 어려운가 싶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첫째는 정말 든든하고 우직하게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물처럼 흐르고 우리 첫째 아이가 대입시험을 치렀습니다. 떡하니 명문대 합격증을 받아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우리 첫째도 저를 보면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축하를 해주었죠. 그때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첫째 반만이라도 닮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엇나가기를 반복하던 우리 둘째는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꼴로 살 수 없다면서 자기도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등짝을 때리면서 말려도 보고 울며 애원하면서 말려도 봤지만 둘째의 마음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등학교만큼은 졸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배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면서 그냥 일을 하고 싶대요. 첫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둘째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라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이다. 본인도 공부가 재밌어서 한 건 아니고 공부라도 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한 거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둘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동네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샛노란색으로 염색해서는 누가 봐도 동네 양아치처럼 보였지만 그대로 배달 일이 재미는 있는지 일은 성실히 하더군요. 중국집 사장님이 우리 아들 일 잘한다면서 가끔 집으로 탕수육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군대를 만기 전역을 했어요. 그러자 둘째가 바톤 터치를 하듯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정말 엄청난 수재였어요. 명문대에서 날고 기는 애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수재요. 결국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보란듯이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는 와중에 둘째는 짜장면 배달 일을 쭉 하다가 중국집 사장님 사정이 좋지 않아 식당 문을 닫게 되면서 할 일이 없어지고 말았죠. 배달 일을 해봐야 돈이 안 된다고 하면서 며칠을 내리 고민을 하더니 자신 있는 건 운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형차 면허를 따더라고요. 버스 운전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손에 땀이 나도록 말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냐고요. 네 아비가 어떻게 죽었는데 네가 버스 운전기사를 하겠다고 하냐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러더군요. 우리 아빠 멋있잖아. 나도 버스 운전할래. 이러는데 제가 어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계를 책임지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버스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둘째는 우리 회사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연구실에서 성과를 내며 승진도 초고속으로 하고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첫째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만나는 거냐? 오래간만에 솜씨 자랑 좀 해야겠다. 갈비찜을 해둘까? 우리 아들 갈비찜 좋아하잖아. 라고 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집이 낡아서 부끄러우니 그냥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그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부른 식당으로 가니 며느리 될 아이가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곱고 예쁘더라고요. 하늘색 원피스에 머리에는 진주가 촘촘히 박힌 머리띠를 하고 왔는데 무엇보다 손이 정말 곱고 희고 예뻤습니다. 나처럼 고생한 손이 아니라 올곧게 쑥 자란 손가락이 예뻐서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피아노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팔불출처럼 예비 신부가 피아노 전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손이 너무 예쁘더라.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제가 살림이라는 걸 전혀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숨을 헛들이킬 정도로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살림을 해야 할 텐데 미리 배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저를 힐끔 보더니 그러더군요. 저는 도움이 있을 거라서 살림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뭐 아들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예비 며느리도 레슨 같은 걸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들 잘 살겠지 했습니다. 이것저것 대화를 하는 와중에 나한테 예비 며느리가 약간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매년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결혼한다고 해서 그걸 바꾸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도 명절에는 그이랑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제사가 없다고 들었는데, 죠? 저는 맞는다고 제사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싱긋 웃으면서 그럼 명절에 여행 가도 상관없겠네요 하면서 네일 아트를 했는데 벗겨졌다면서 속상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째 아들은 또 그 손톱 보면서 까져서 속상해서 어떻게 하냐고 아주 둘이 짝짝꿍이 잘 맞더라고요. 우리 둘째만 저를 빤히 보면서 저거 둘 다 이상한 거 아니냐고 조용히 묻더라고요. 아무튼 뭐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형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요. 저는 그냥 대꾸 없이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첫째도 예비 처가 인사를 드리고 와서는 결혼 준비가 아주 착착 이루어지는 듯 했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이 마련되었다고 설레발을 치길래 저와 둘째가 함께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조심스러운 안부를 묻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내내 사돈 부인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첫 만남이니 낯을 가리는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표정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해서 나온 표정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식사 자리가 진행되고 나니 저에게 대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알아서 잘 살 테니 너무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제가 뭐 애들을 시기 질투해서 나쁜 소리를 하고 일부러 시집살이를 시키겠습니까? 원래 시자 붙으면 좋은 소리를 해도 나쁜 소리처럼 들리지 않겠나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몇 년 더 미뤘다가 결혼시킵시다. 그랬더니 그제야 그건 아니라면서 애들이 좋다고 좋아 죽겠다는데 빨리 시키는 게 좋지 않겠니요? 그저 딸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한 소리라고 자기 딸 잘 봐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푹 상해버렸죠. 자리가 끝나고 첫째가 저한테 오더니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저를 타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팔푼이 같던지. 그렇게 똑똑하던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저런 꼴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처가를 싸고 들고 싶냐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뭘 했다고 시자 노릇했다고 저러냐고 아들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좋다는 그 둘을 어찌 말리겠습니까?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첫째네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겠다며 저희 집에 한복을 입고 찾아왔는데 둘 다 빈손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처가해도 아무것도 안 드린 거냐고 물어보니까 첫째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만 빈손으로 온 것이 뻔했죠. 아들 키운 거 참 소용 하나도 없더군요. 둘째가 그거 보더니 형도 참 너무한다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싸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런 것들 먹이겠다고 갈비찜을 했다는 게 참 짜증이 나더군요. 밥 잘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제가 머리가 지끈거려서 이제 가보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저한테 은근히 말을 붙여오더군요. 어머님, 갈비찜 남았으면 저 좀 싸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야들야들한 갈비찜은 처음 먹어봤다고 너무 맛있었대요. 제 손으로 한 음식을 또 맛있다고 먹어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싸주겠다고 했죠. 제가 또 갈비찜을 하면 큰 솥으로 한 움큼 쪄서 일부러 넉넉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둘째가 제가 만든 갈비찜을 워낙 좋아해서요. 제가 락앤락 통에 첫째내 주려고 갈비찜을 담고 있는데 쓱 보더니 냄비는 내일 돌려드리겠다면서 냄비를 번쩍 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락앤락 통을 들고 가야지 했어요. 그러니까 에게 겨우 그거요? 하는 눈으로 바라보길래 이거면 너네 한 끼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비찜은 다음에 또 해줄게. 오래 두면 맛없어 하는데 제 입에 다 들어갈까봐 아쉬우세요? 하고 뾰족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가 다른 반찬도 싸달라고 하길래 작은 락앤락 통에 일일이 담아서 줬어요. 통은 집에 가서 옮겨 담고 씻어서 내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다음날 락앤락 통은 당연하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물론 그거 얼마나 한다고 새로 사면 되긴 하지만 알뜰하게 사시는 주부님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사봐야 찬장에 차리만 차지하는 거 아시잖아요. 남의 것을 빌려갔으면 당연히 빠르게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느리한테 락앤락 통을 돌려달라고 3번을 이야기했더니 그제야 통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반찬 찌꺼기가 그대로 묻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통에 덜어놓고 빈 통은 씻어서 가져다 달랬는데 옮겨 담지도 않고 내내 그 통에 담아두고 먹다가 다 먹으니까 빈 통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뭘 다른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설거지만 해서 가져오라고 한 건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키다니요. 물론 그거 덜렁 하나면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첫째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저를 너무 부려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물론 퇴직을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첫째는 대기업 다니니까 나올 수가 없다면서 저한테 어머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남편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하니까 바빠서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일 안 하니? 하고 물어보면 어머님 그이는 대기업이잖아요. 하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해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기에 친정에다가 이야기를 하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 사랑 며느리 사랑이라던데 어쩜 며느리인 자기를 챙겨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 갈비찜 먹고 싶으니까 당장 해오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 저도 못 참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임신해서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갈비찜 좀 해주랍디다. 그래서 내 회사 일은 네가 해줄 거냐고 화가 나서 이야기했더니 엄마 이제 일 쉴 때도 됐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생활비를 줄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필사적으로 첫째 며느리를 피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달 동안 일이 바빴다고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부러 아침 일찍 비몽사몽일 때 전화 걸어서 할 말만 하고 끊었죠.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된 날, 저는 한달음의 며느리를 보러 갔습니다. 너무 이쁜 손주를 보면서 우리 첫째가 이렇게 아이도 낳고 키우는구나 싶어서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에게 수고했다면서 현찰로 300만 원을 뽑아와 조리원 비용으로 쓰라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금액을 확인하더니 이러더군요. 요즘 조리원 가격이 얼만데? 겨우 300만 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그 돈 내놔라 하고 가져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출산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저까지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죠. 그렇게 몇 주 후 저는 드디어 미루고 미뤘던 퇴직을 했습니다. 어차피 노후 자금이랄 거야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있고 둘째 아들 결혼시킬 돈도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생각한 찰나였어요. 이제는 나도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유흥도 즐기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퇴직하자마자 전화기에 불이 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자기가 육아 너무 힘들다면서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친정은 뒀다 국 끓여 먹나 싶었는데 저도 손주가 보고 싶기도 했고 간혹 가다가 도움을 주는 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죽겠다고 제발 와달라고 빌고 빌어서 큰맘 먹고 큰애네 집에 갔는데 글쎄 저한테 애를 쓱 맡기더니 자기는 친정엄마랑 목욕탕을 가겠다는 겁니다. 사돈 부인이 저를 보고 애를 봐주셔서 감사해요. 3시간만 있다 올게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너무 기가 막혔죠. 그 뒤부터는 진짜 제가 연락을 완전히 피해버렸습니다.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죠.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런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골치가 아파서 저는 첫째네 사정은 나 몰라라 하고 제 취미와 여흥을 즐기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둘째가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또 어떤 어마어마한 며느리가 들어올까 싶어서 긴장을 잔뜩 하고 둘째가 소개해주는 예비 며느리를 만났는데 완전히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어찌나 복스럽게 생겼던지 통통한 볼살에 동글동글한 인상이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생긴 게 성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제가 먼저 선수를 치고 말했습니다. 나는 시자 노릇한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서로 안부 전화나 간간히 하고 깊게 관여하면서 살지 말자. 오해받기 싫단다. 제가 일부러 딱 잘라서 차갑게 이야기를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걸 기대했다고 하면서 서로 좀 부딪히면 어떻겠냐고 같이 어울리고 부대끼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둘째 며느리 될 아이가 부모 없이 힘들게 자란 친구라고 하더군요. 부모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결혼하면 시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우리 아들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이기에 자기한테도 친부모나 다름없다면서 자기를 친딸처럼 생각해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둘째가 학창시절부터 제 속을 많이 썩였던 놈이었잖아요. 제정신 차리고 산 지는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다 이 아가씨 덕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올 손님도 몇 없다면서 허례허식 없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스몰 웨딩인지 뭔지 그거 하고서는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도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 여행을 했다는데 무슨 각 지방에서 좋다고 하는 특산품은 다 사왔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님 이거는 뼈에 좋고 이거는 눈에 좋고 간에도 좋고 하는데 제가 놀래서 며느리한테 너 사기 맞은 거 아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깔깔 웃으면서 사기 맞죠? 자기야, 내가 이거 사기라고 했잖아. 이러더군요. 알고 보니 아들이 고른 상품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집으로 찾아와서 어머님, 저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들러붙고 시장 구경 가자면서 들러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는데 싹싹하게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슬슬 마음이 둘째 며느리에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경우 없이 쌀쌀맞은 첫째네와 다르게 싹싹하게 구니까 어찌나 예뻐 보이던저.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그 반찬통을 씻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가 만든 반찬을 채워서 주던 아이예요. 어머님 요리하시는 거 보고 저도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하면서 전해주는데 어찌 맛이 없을 수 있겠나요? 그렇게 오순도순 잘 지내던 와중에 둘째네도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 복덩어리가 아이를 가지다니 내가 봐줘야지 마음을 굳게 먹었죠. 태교 여행을 온 가족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첫째네에게도 물어보니까 첫째 며느리가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둘째네만 무슨 수영장이 딸린 펜션을 잡아서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사진을 전부 맞춰 찍고는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두었더니 첫째 며느리가 자기 빼고 다녀와서 그렇게 즐거웠냐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같이 가자니 싫다고 해놓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죠. 둘째네가 임신 6개월째 맞이했을 때 제 몸 상태가 영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소변을 누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죠. 왜 이럴까 싶어서 병원을 가야 하다가 순간 머리에 핑 도는 느낌이 들면서 배가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막 토할 것 같이 울렁울렁거리는데 제가 119에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하자마자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은 위치 추적인가 뭔가가 다 된다고 하더니 제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온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오래 방치해서 기능이 많이 나빠졌다고 혈액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또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데 너무나도 막막한 겁니다. 아들들이 병원에서 연락받고 헐레벌떡 도착을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주는데 자기들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또 투석을 할 때 보호자가 필히 함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던 찰나에 둘째 며느리가 걱정 말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군요. 임신 6개월에 병원 자꾸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박박 우기더니 출산 때만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둘째가 저를 극진히 보살피면서 왔다 갔다 해주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물도 많이 먹지 말고 반찬도 전부 저염으로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손수 반찬까지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둘째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구나 싶었어요. 점점 더 기력을 찾고 회복을 해가는 와중에 둘째 며느리가 드디어 손주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병원까지 찾아가서 둘째 며느리에게도 300만 원을 주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첫째네는 왔다 갔냐고 물어보니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하나하나 예쁜 구석이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틀 뒤에 조리원으로 옮긴다고 하길래 이왕 간 거 마사지 받고 푹 쉬다가 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혈액 투석은 동네 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거죠. 일주일 뒤에 제가 또 쓰러지게 된 겁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몸이 으슬으슬하더니 그만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둘째네는 조리원에 있으니까 첫째네에게 호출을 했어요. 얘야,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으니 병원으로 와다오. 외요는 무슨 외요야. 보호자가 필요하다는데 아들들이 죄다 바쁘니 네가 좀 와야겠다. 저는 뭐 안 바쁜 줄 아세요? 동서는요? 둘째네는 출산해서 조리원에 있지 않니? 조리원에서도 다 외출되고 하는데 나가 놀 수 있을걸요? 내 병원에 오는 게 나가 노는 거야? 됐다, 끊어. 병원에서 보호자님을 찾는데
제가 보호자 같은 거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좀 걱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남루한 늙은이 혼자 병실을 차지하고 있으니 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보호자 명단에 있던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한테 차례로 연락을 했는데 둘째가 떡하니 전화를 받은 거죠. 애가 놀래서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저한테 왜 혼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형이 연락 안 받더냐고. 분명히 둘째 며느리가 출산하기 전에 첫째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죄다 이루고는 둘째한테 조리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고 저도 퇴원해서 집에서 안정 취하고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찾아왔더라고요. 조리원에 있느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죄송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괜찮다고 하니 한알은 뭘 싸들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갈비찜용 갈비를 수두룩하게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몸보신을 시켜주겠다더니 양동이에 담가 핏물부터 빼더라고요. 한두 시간 담궈놓는 동안 며느리랑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집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니 큰며느리였습니다. 떨떠름하게 네가 여긴 웬일이냐고 물으니 갈비찜 하신다고 해서 얻어가려고 왔어요 하면서 김장통을 떡하니 꺼내놓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병원에 있었을 때는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게 갈비찜을 얻으러 왔다고 하니까요. 둘째 며느리가 제가 불렀어요 하더니 무거운 양동이에서 갈비를 하나하나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핏물만 남은 양동이를 냅다 큰며느리 얼굴에 쏟아붓는 게 아니겠습니까? 큰며느리가 동서 미쳤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딱 잘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게 누군데 그래. 어머님 아프셔서 내가 조리원 있는 동안만 봐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해? 못된 년이. 어머님 괜찮냐고 안부 인사 한 번 없이 갈비찜을 얻으러 와? 큰며느리가 놀래서 김치통도 버려두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둘째 며느리한테 손뼉을 치고 말았네요. 저녁에 갈비찜을 해놓고 둘째네랑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는데 첫째가 오더니 제주씨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형은 할 말 없다고 둘이 싸우려고 들길래 제가 말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첫째야. 내가 너 스스로 잘 살길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보고 살고 싶구나. 어디 어미가 쓰러져서 오늘 내일 하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질 않나. 안부 전화 한 번 없을 수 있니? 우리 죽을 때까지 서로 연락하지 말고 살자. 첫째가 놀라서 엄마 하고 부르는데 일 없다고 이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2년 동안 저는 둘째네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실감이 가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혈액투석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계속 죽음의 문턱을 오가니 재산을 일찍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한테 제가 남겨둔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니 며느리가 눈물을 짓더라고요. 둘째야, 시엠이랑 사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며느리는 항상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힘든 일 다 해주고 내가 너네한테 나눠줄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 통장만큼은 너네한테 주고 세상을 뜨고 싶구나. 며느리야, 얼른 받고 이 돈으로 손주 크면 대학 등록금 필요할 테니 그때 쓰거라. 어머님, 제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저는 정말 제 부모님 같아서 잘 챙겨드린 거예요. 평생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준이 다 클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또 첫째네가 어찌 알았는지 우리 집에 2년 만에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왜 차별 대우를 하냐는 겁니다. 3천만 원 통장 이야기를 운운하면서 자기도 달라고 따지고 드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돈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한 적은 있냐고. 이제 와서 얼굴 비추는 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첫째 며느리는 나 안 보고 살아서 신난 것 같던데 돈 때문에 찾아온 거냐고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무릎을 꿇고는 요즘 집안 사정이 안 좋다고 대기업에서 일만 죽어라 하는데 몇 번이나 승진이 누락됐다고 하더군요. 엄마,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제발 그 3천만 원 우리 주면 안 돼? 와이프 진짜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정말 미친년이라니까. 대기업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콧대만 높아서는 동료 와이프가 신상백 샀다고 자기도 똑같은 거 사야 된다면서 다음날 700만 원짜리 백을 사버리질 않나. 나 정말 미치겠어. 난 퇴근하고 맨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돈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엄마. 들어보니 집에서는 며느리가 바가지도 긁고 요리도 안 해서 맨날 라면만 먹고 버티고 있대요. 버는 돈은 족족 쇼핑에 쏟아붓느라 허리가 휜다고요. 사치에 빠져서 생활비는 부족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3천만 원이 욕심났다고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러게 네가 어미 버리고 잘 살 줄 알았더냐? 그러게 네 와이프 편들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뒤통수는 거기서 맞고 왜 나한테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명문대 식이나 나와서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살 줄 알았던 첫째가 저 모양이니 요즘 속이 썩어서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이래서 며느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후회 중입니다. 돈이 아니라 인성을 봤어야 했는데 속이 정말 썩어 문드러집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